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임종석은 왜입니다. 공천 배제로 탈당과 함께 새로운 미래 합류가 예상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돌연 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미래 측은 임 전 실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하기로 했는데 하룻밤 사이 결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대1 토론 신경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맞추겠다며 이 대표와의 1대1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야당 대표 대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YS식 외연 확장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주당 탈당파는 물론 80년대 운동권 등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자 1996년 총선 당시 김영삼식 중도 확장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누구의 강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추진해온 신당 조국혁신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조 대표는 연설을 통해 정치권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 윤석열의 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늘부터 법대로입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병원을 직접 찾아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최소 석 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강바오의 눈물입니다. 다음 달 중국으로 떠나는 판다 푸바오가 어제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푸바오를 돌봐온 강철원 사육사도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답으로 가름하겠다. 최근 공천 배제를 당한 뒤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그런 임 전 실장이 정치는 생물임을 자신이 실증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글을 올리고 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만나면서 어제까지도 탈당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는데 돌연 오늘 아침 일찍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말한 뒤에 잠행에 들어간 겁니다. 임종석 미스터리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의 그간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당으로부터 사실상의 컷오프 결정을 받았고요. 다음 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정을 재고해달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이 당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 전 실장은 SNS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라고 적으면서 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에 이낙연 이 새로운 미래 대표와 만난 사실까지 공개가 됐죠. 때문에 임 전 실장이 탈당까지 결행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주말 사이 쏟아졌는데 그런 이제 임 전 실장이 돌연 오늘 아침 일찍 SNS를 통해서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짧은 글을 올리고 이 탈당 여부 등 향후 거취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덧붙이지 않은 겁니다. 임 전 실장은요, 이 같은 짧은 글을 올린 후에는 이 휴대전화도 다 끈 채 다른 설명을 보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 이처럼 구체적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요.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때 탈당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관련해서 앞서 이 당의 재고를 촉구를 했던 임종석 전 실장 목소리와 지난 1일 이 심야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관련해서는 따로 네,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던 임 전 실장, 이처럼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면서 또 한 번 야권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임종석 전 실장의 탈당설이 확산됐던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의 회동 때문이었는데요.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이런 임 전 실장의 결정이 다소 황당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한테 탈당을 약속했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와 임 전 실장이 지난 2일에 만났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이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이 새로운 미래의 창당 배경을 설명했고 공감대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임 전 실장 회동 직후에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곧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쏟아졌었고요.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탈당 후에 총선에 불출마할 거란 보도가 어제 저녁 이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임 전 실장 측이 해당 보도 직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을 했었고요. 임 전 실장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사실상 민주당 잔류로 해석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고문이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이낙연 대표와 통화하면서 탈당을 약속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 전 실장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 당황스럽고 아쉽다고 말을 했고요. 이낙연 대표는 임 전 실장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아끼면서도 앞선 회동은 임 전 실장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자신과 전혀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이석현 고문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께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2, 3일을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임종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됐구나. 그러면 광주 출마 보류하고서 이제 커다랗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민주당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어쨌든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짧은 메시지만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정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새로운 미래 이석현 고문의 주장이 맞다면 임 전 실장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을 결심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낙연 대표도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임 전 실장이 먼저 이 대표 측에 연락한 거, 이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움직임인 건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젯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임 전 실장은 어떤 부분을 고민했던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오늘 SNS 글이 나온 뒤에 임 전 실장 측에서는 이 처음부터 탈당은 아주 희박한 선택지였다. 한 달 넘게 지역 관리를 가열차게 해왔고 지역 유권자들한테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이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는 친문, 비명계 중 이 당 잔류를 선택한 인사들의 경우 총선 이후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낳은 이재명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지금 삼지대를 택하는 것보다는 당에 남아서 후위를 기약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가능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원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 건데요. 이 대표와 또 임 전 실장이 뒤로 했던 서울 중성동 갑의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두 임 전 실장의 결정을 환영했고요. 전현희 후보는 임 전 실장에게 중성동 갑의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뜻을 또 밝혔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이 사전에 접촉을 한 것인지 향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이 중성동갑에서 뛰게 된 전현희 후보는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임 전 실장을 곧 찾아뵙겠다. 이 중성동갑 선대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 전현희 후보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 의사 밝혔다는데 대표님이나 지도부와 사전에 그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향후 역할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셨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정치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해주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결정으로 이낙연 대표 그리고 민주당 다른 탈당파가 그리려던 이 민주연합 연대라는 밑그림도 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요. 앞서 연기했던 광주에서의 출마 기자회견 오늘 오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원래 어제였죠. 기존에 3일로 예정됐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임종석 전 실장과의 2일 회동 등이 연기 이유였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오늘 오전에 사실상 당 장류로 해석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낙연 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3시에 연기했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지는 이 광주에서도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이 경기 용인 갑으로 출마 지역구로 옮기면서 비어있는 광주 서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임종석 전 실장과 회동한 데 이어서 이 공천 논란으로 탈당한 서른 의원 그리고 탈당을 역시 시사하고 있는 친명계 좌장 홍영표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의 새로운 미래가 아닌 이 새로운 당 이름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 이것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는요. 주말 사이 서른 홍영표 의원과 연수에 접촉하면서 야권 내 3지대 몸집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서른 의원은 오늘 오전 무소속으로 선관위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미래와 협의를 통해서 추후 가칭 민주연합으로 다들 뭉칠 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을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같이 하기 좀 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순수한 민주당에게 무소속으로 남아서 함께 하다가 결국은 전체가 다 뭉쳐야 한다는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다 합쳐서 민주당 밖에 민주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 뭉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을 새롭게 건설해내는 작업.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대표와도 이 부분, 이 구상 공감하신 겁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은 홍영표 의원 역시도요, 이제 탈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연합에 합류할 가능성, 이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은 앞서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이 부당한 공천 과정 논란과 또 자신의 컷오프 결정 등에 반발을 해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자신의 가죽도 벗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갈을 하는 등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죠. 그리고 당에 이 자신의 컷오프 결정이 부당하다고 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SNS를 통해서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왔다라며 이 사실상 탈당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요. 이번 주 중에는 이 거취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면서 이 새로운 미래측과 연대를 염두에 둔 민주연합연대 역시 오늘이나 내일 사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앞서 홍영표 의원 목소리와 이 오늘 나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저는 또 어떤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게 한 어떤 또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왔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제가 좀 결단을 이번 주 중에는 내리려고 합니다. 민주연합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은 친문계여도요, 홍영표 의원은 이제 원내의 좌장급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왔는데요. 만약에 홍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다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결국 친문계 사이에서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움직임, 이게 가시화할 조짐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발표한 공천 심사 결과에서도요, 이 친명 지도부가 거의 전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겁니다. 역시 공천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당 인재영입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의 단수 공천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명계 주요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고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를 확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공천 논란을 의식해서 뉴스 주목도가 떨어지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오전을 일부러 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워낙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면서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의원은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총장의 경우는 워낙 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앞서 지난 1일 발표된 이 전략공천 심사 결과에선 이른바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남은 두 사람이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경기 하남 갑에 전략공천하고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 정에서 박성민, 이현욱 후보와 3인 국민 경선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국민의힘 공천을 저격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표직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이냐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언론들이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 고인물 썩는 소리를 외면하는 거다. 반면 민주당은 혁신 공천 상황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 소리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상대당의 공천을 지적하고 나선 여야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뭐 그걸 동의해서 그럴까요? 공감해서 그럴까요? 항상 보면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민주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썩는 소리는 외면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실체를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일찍이요, 이 당의 결정, 그러니까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그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결국 당의 잔류를 선택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임종석 전 실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요, 임 전 실장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을 약속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임 전 실장 탈당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임종석 실장 굉장히 고민의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속뜻을 알았다라는 SNS에 올린 이후에 2일날 이낙연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호남 출마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날 때는 주로 이제 가족들의 만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잔류파들이 있습니다. 윤영찬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영찬 의원이 하자고 그럴 때 본인이 아마 임종석 실장이 극구 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영찬 의원은 이 경선에 참여하는데 본인은 탈당한다? 이게 또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일단 잔류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체제가 오래가기 힘들다는 아마 그런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본인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지금 당은요, 사실상 대부분 친명에서 전부 다 장악이 됐습니다. 친문, 예전에는 이제 대의원들이 친문에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대의원이 무력화된 지 오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과연 임종석 실장한테 기회가 올까? 지금 동조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볼 때는 이번 결정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도전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 결과와 관련한 우리 이현종 의원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고요.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는 제3지대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서른 의원의 인터뷰조차도 서른 의원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저는 그 말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미래로 가건 밖에서 무소속 연대를 만나서 연대를 하건 국민들이 볼 땐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성,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연대를 하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에 잔류해 있는 친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부터 해서 많은 친문 의원들이 경선 기회를 받거나 아니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 밖에 나가서 그들과 연대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당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백의종군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회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2년에도 임종석 실장이 그 당시에 재판 중인 사안이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기회에 뭔가 백의종군하고 아까 전 의원이 제안한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좋으면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우리 당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행사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는요, 김영주 부의장의 입당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이 지도부가 참석을 했고요. 이 한 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한 김 부의장은 입당 원서를 쓴 뒤에 한 위원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당의 상징인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를 입었습니다. 한 위원장은요, 이 환영 메시지를 통해서 김 부의장이 상식의 정치인으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정치를 해온 큰 정치인이다라고 추켜 세웠고요. 이 김 부의장은 정치가 개인의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우리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국민을 위한 길, 국민의 미래를 위한 길로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요. 김 부의장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국민들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계 홍영표 의원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김 부의장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이들을 마지막까지 밀어낸 건 이재명 당을 향한 야욕이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의 국민의힘 행을 두고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에 직접 설전도 갔습니다. 네, 그 설전은요. 이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합류가 결정된 어제 일어났는데요. 이 대표가 김 전 부의장의 공천 평가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제 반박에 나선 건데요. 먼저 이 대표는 이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김 부의장이 공천평가 결과에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라면서 자신이 확인해 본 결과 50점이 만점인 이 공직자 윤리 항목에서 이 과거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하지 못해서 50점을 감점을 당해서 0점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뻔뻔함이 대단하다. 이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쯤 되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는데요. 두 사람의 설전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김영주 부의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그 채용 비리 의혹이라는 거는요. 과거에 이제 신한은행 채용 관련 내부 문건에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여러 이제 기입된 게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안 바로 그걸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영주 부의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 부의장 측은 지난 2014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은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은 적도 없고 자신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셨나 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김 부의장의 기자회견도 직접 듣고 오시죠. 설사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설사 있었어도 19대 20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마치 내가 채용 비리가 있어서 빵점 줬다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참 마음이 다급하시다. 김영주 부의장은요. 국민의힘에서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영등포 갑은요. 이 김영주 부의장의 현 지역구이자 이 19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제 김 부의장은 영등포를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4명이 이곳에 이 공천을 신청을 했지만 당은 아직 이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김영주 부의장 입당을 염두에 둔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오늘 오전에 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역시요. 이 김 부의장의 영등포 갑 우선 추천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은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혹시 우선 추천도 고려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기존에 공천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의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일각에서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당시를 연상시킨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호, 김문수, 원희룡을 비롯한 이 진보 진영
또는 학생 운동권에 이른바 스타급 인사들이 대거 영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여당 상황을 살펴보면요. 오늘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 이외에도 민주당 오선 출신 이상민 의원,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영입이 됐습니다. 또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옛 운동권 인사들도 영입이 됐는데요. 이 삼민투 위원장 출신 하문경 씨가 대표적이고요. 이 밖에도 민변 출신 최원식 전 의원이 계양 가벨 공천이 됐고, 이 시민단체 출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역시 당 비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사시, 그다음에 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이 대표의 운동권 또는 의식화 멘토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요, 이 야권의 분열 상황을 활용해서 보수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국민의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28년 전 이 15대 총선과 닮았다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시 여당을 되돌아보면 1995년 민주자유당은요, 1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에는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재호, 김문수, 이유재 등 이 운동권 인사들과 이 시민단체 경실련 출신인 정태윤, 그리고 이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스타 검사가 된 홍준표 등을 영입을 해서 이 외연 확장에 나선 겁니다. 결과는요, 총 139석을 얻어서 79석을 얻은 이 새정치국민, 그러니까 야당을 크게 이겼습니다. 다만 이 당시 인재 영입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 국민의힘 영입은 임팩트가 과거 같지는 않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이 현역 중진불패다, 이런 지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제까지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 254곳 가운데 212곳의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역 교체 비율이 약 16%입니다. 4년 전에 43%였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물갈이 대상으로 떠올랐던 3선 이상 현역 31명 가운데 컷오프된 경우가 김영선 의원 단 1명뿐으로, 김 의원은 전체 지역구 현역을 통틀어서도 유일한 컷오프 대상자인데요.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당 내에서도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주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현역 교체라는 게 교체가 마치 지상에서 최고의 턴인 것처럼 최고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입니다. 지금은 공천관리위원입니다. 사무총장은 장동혁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의 미발표 지역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포기했었죠.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사실상 서울 강서을의 출마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박민식 전 장관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강서을 출마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내게 강서을의 승리 역할을 맡겨준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중책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강서을은 이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여권의 무주공산이 된 곳으로 박 전 장관은 앞서 영등포을 경선 포기를 선언했지만 공관위는 이 전략자산으로서 재배치를 검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취약지죠. 광주 직할시 지역 선거구에 모두 후보자를 공천한 것, 이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이 광주 서구을과 북구갑, 북구을 등 광주 3개 선거구의 단수 공천을 확정하면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 8개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서 전남에서도 10곳 가운데 8곳의 선거구 예비 후보를 확정했고요. 전남 여수을과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등 남은 2곳도 조만간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이 2008년 총선 이후 16년 만에 광주 지역의 모든 지역구에서 지역 후보를 국민들께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저희가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국민의 사랑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런 거 앞서서 이제 이상민 의원도 대전 출신이죠.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분인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제안을 해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보 진영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다수 지금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고 또 공천도 일부는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일부 언론은요. 1996년 총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신한국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면서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뭔가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는 과거 진보 진영 내지는 운동권 인사들을 다수 영입해서 일종의 이제 그 오른쪽에서 약간 좌쪽으로 왼쪽으로 뭔가 당의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중도층으로서의 위원 확장에 성공을 했다. 실제 선거 결과가 또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일종의 위원 확장을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일단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군사정권과 손을 잡았다라는 그 비판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온전하게 이제 당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당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즉 기존의 민정당 세력을 사실상 거의 축소시키고 대신 그 빈 공간을 소위 이제 운동권 출신들로 많이 채움으로 인해서 어떤 적통을 이제 확립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야에서 또 야당에서 그렇죠. 활동할 당시에 상당히 결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긴 있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재호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다 그때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의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거를 보면요. 우리가 인물과 구도,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 세 가지를 3대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국민들 지형을 보면 주로 333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좌우의 3이라면 중도 진영이 3인데요. 항상 선거 때는 이 중도 진영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총선 때는 굉장히 우편향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거에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펙트럼을 왕창 넓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총선 패배의 어떤 결과를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 운동권 세력들 또 참여연대 세력들 그다음에 뭐 이런 세력들을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있던 분들이 대거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적군의 어떤 수장들이 넘어오게 될 경우에 사기가 일단 올라가고 그리고 또 중도 영역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중도 전략, 즉 포용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좌측으로 더 한층 더 가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비례정당 하면서 진보당이라든지 시민단체와 함께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중도를 조금 버리는 대신에 좌편향으로 갔는데 과연 이 전략에 성공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정당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직전을 했는데 다음 선거에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옮겨서 선거를 치른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할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기자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당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던 인사들의 어떤 비중이나 무게하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분들의 어떤 비중이나 무게 과연 그것이 같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많이 다르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걸 들으시면 노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말씀하신 3당 합당 때 자신의 야성을 안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3당 합당에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들어가서 뭔가 보수 정당을 뭔가 그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거론되는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 뭔가 제도권에 들어왔던 분들이 아니라 다 밖에서 계속 활동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새롭게 영입한 거였고요. 지금의 생태는 뭡니까?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 김영주 의원이나 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문경 그 전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문경 씨도 마찬가지로 이미 제도권 시도를 수없이 십수년간 시도를 했던 분을 그냥 영입한 것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재영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전 김영주 의원 저번 직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분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김영주 의원이 전반기 때는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못했지만 후반기 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규탄한다. 홍범도 흉상 철거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적인 정당이 왜곡을 하고 있는 정부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거기에 규탄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진영을 바꿔서 나간다? 글쎄요. 저는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이 정치인의 진정성을 과연 받아들일지 저는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요. 여야는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총선 격전지를 꼭 집어서 나가는 일종의 핀셋 유세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오후 이 충남 천안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충북 청주, 모레는 경기 수원 등을 돌면서 이 지역 표심을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죠. 한 위원장은요, 이 공천을 확정한 지역구 후보들과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시민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주말 사이 본인의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되자 본격적으로 다른 후보들 지원 유세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이 서울 종로를 찾을 예정입니다. 종로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헌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지역구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그 지원 유세 일정을 밝히면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곽 변호사님 참고로 이 국민의힘 현역인 최재형 의원, 민주당 출신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주말 사이에 인천 계양을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대결이 성사된 겁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두 사람이 지역구 유세를 벌이던 중에 마주치면서 아주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인천 계양을에서는요, 이 대표가 가는 곳마다 원 전 장관이 먼저 와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전에 한 성당 앞에서는요,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전 축구 국가대표 이촌수 씨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원 전 장관이 뒤늦게 도착한 이 대표한테 결국 오셨군요 라는 말을 하면서 악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불출마와 비례대표 출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던 이 대표가 이 전날 공천을 확정한 걸 의식한 말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 대표는 원 전 장관 발언에 무슨 말인지라는 말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당 앞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두 사람은요, 2시간 뒤에 계양구에 위치한 교회 앞에서도 또 마주쳤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무슨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가시죠.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가시죠.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이제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공교롭게도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1964년생 동갑이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를 해서 물론 기수는 다르지만요. 같이 법조인으로 활동한 또 이런 이력까지 겹치는 게 또 맞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올랐다. 이런 또 평가. 결코 이제 과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인일보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45.2%,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은 41.6%로 집계돼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출마하려는 고혜경 진보당 후보와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는 각각 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2주 전 발표된 이 계양을 양자 가상 대결 결과도 소개해드리면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계양을 거주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44%, 원희룡 전 장관은 34%로 1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아까 KSOI에서 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지목된 그 유동규 후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동규 후보, 바로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본부장 바로 그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에는요,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격인 범야권 비례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이름과 달리 이 공식 명칭을요, 더불어민주연합 이걸로 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은 공식 당명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내세우고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가칭으로 써온 민주개혁진보연합, 이걸 공식 당명으로 쓰지 않은 건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사성을 강조한 당명을 사용한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례위성정당에는요, 여러 야권 정당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곳이 이 통진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가요, 어제 창당대회에서
진보당이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이 민주당과 비례 연합을 하는 걸 우려한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윤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수권정당, 그러니까 정권 창출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앞서 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이 사면 복권을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해서 이런 발언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인데요.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이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쪽으로 비례 후보 3명의 번호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상 원내 의석 3석을 확보한 만큼 추후 민주당과의 또 다른 연합을 이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비례 위성 정당에 합류를 한 이 시민사회 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요, 어제 창당 대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뤘고 역대 민주당이 이뤘어야 할 일이자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윤희숙 대표 발언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진보당에 대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석 한 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 대표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뤘어요. 역대 민주당이 이뤄야 될 일. 온 국민이 바라던 꿈입니다. 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어제 창당대회 내내 이재명 대표는요, 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취지로 야권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석 한 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거다라는 보도 내용을 언급한 윤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보도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퇴행을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보당이 한석으로 민주당을 잡아먹는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까지 저희가 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민주당과 친북 반미 성향 단체들의 야합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이 종북 좌파의 부활을 알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헌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강령을 가진 진보당 대표의 입에서 감히 수권정당이란 단어가 나오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위헌 종북 이석기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희화화시키고 망가뜨려서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에서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 당권을 받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 비례정당보다 한 발 앞서서 창당을 했죠.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오늘부터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미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이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강세 논란을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청년과 여성 등 낮은 정치 신인 비율을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현직 공천관리위원들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직하는 건 역시 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의견 교환을 고려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제 사실상의 비례위성정당이라고 하죠.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 창당 행사에서 임헌영, 그러니까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한 분입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이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겨냥해서 물론 이분의 발언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도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은 왜 이들과 함께 손을 잡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들의 주장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진보당의 강령만 보더라도요.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재벌 해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통의 민주당은 이런 세력과 손을 잡을 수 당연히 없었겠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임헌영 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부터 손을 안 잡아둔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예전 성남시장 때부터 항상 이들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세력에는 친문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즉, 친문은 쫓아내면서 지금 진보당 세력은 손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분명히 밝힐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는지, 자, 동의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일선의 민주당 후보들이 진보당 후보와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후보들은 과연 진보당이 내세우는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지 그걸 국민들한테 떳떳이 밝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고 한미동맹 파기하는 거 찬성하기 때문에 합한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이 민주세력이라는 교묘한 틀을 갖다 놨는데 그 예전에 민주당은 이들을 민주세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극단 세력이라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잡은 겁니다. 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이제 친문 세력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친문이 다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고민정, 이인영 이런 분들은 공천을 받았고 전해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경선에 이제 허용을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주한미군 철수, 뭐 한미동맹 철폐 이런 거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죠.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우리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진보당이 추구하는 뭐 복지, 뭐 노동, 뭐 이쪽 정책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좀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윤희숙 대표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지를 주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려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오히려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글쎄요, 저는 솔직히 좀 말이 이해가 논리적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안위 때문에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진보당을 진출시킨다? 왜 그게 무슨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이게 긍정적 요인일지 안 좋은 영향일지는 민주당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조건 이기고 싶은 뭐 다수석을 무조건 추구하는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안위를 추구한다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한 다음에 민주당을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도와줄까요? 저희는 그걸 확신하지 않고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가장 진보당에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입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찬성합니까?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했나요? 민주당의 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들어가 있죠. 한미동맹 뭐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새 정당이죠. 조국혁신당이 어제 공식 창당했고요. 조 전 장관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조 전 장관 아시다시피 2심에서까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참여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창당대회에는요, 이 후원 회장인 조정래 작가, 배우 문성근 씨를 비롯해서 당원과 지지자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당대표로 추대된 조국 전 장관은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무관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권과 수구 기득권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요, 조국혁신당이 이 강령으로 대학 입시 기회균등 선발제 이걸 내건 걸 지적을 했더군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목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강령 4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대학 입시 등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당이 강령에서 이 대학 입시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하는 거 이거 결코 이제 뭐 특이하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강령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정당의 강령에는 핵심 가치들을 담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신 계승, 국민의힘은 자유와 인권 보장 등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데 대학 입시를 넣은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상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후 곧바로 상고한 터라서 해당 강령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곧장 비판이 나왔는데요. 윤재호 원내대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걸 아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주요 정강 중 하나로 대학 입시를 비롯한 채용 분야에서의 기회 균등을 내세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아는 국민의 입장에선 이 상황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끊이지 않는 관심은요, 바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과 총선을 선호해서 연대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잠식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핵심 기반인 강성 진보층 일부가 이 자신들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닌 조국 혁신당 이 지지로 돌아설 경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조국 혁신당이 정부 심판론으로 이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고 민주당은 그보다 온건한 이 정부 견제론으로 중도층을 포괄을 한다면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관련해 조국 혁신당도요, 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이 비례위성 정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과 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기조가 유지될 거라면서 이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때라고 하셨는데요. 조국 혁신당도 오늘 참전대회를 했는데 연대 가능성 보시는 것처럼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혁신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을 최종 출마지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이준석 대표는요, 오전 최고위회의를 마치고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 사지에서 변화를 만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미래전선을 구축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은 경기 동부연합과의 종북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대착오적 퇴행입니다. 오늘 화성 동탄에서 있을 저희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청사진을 더 선보이겠습니다. 노원구 출마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감사한 점, 그리고 이번에 아쉬움을 표명할 기회는 따로 가질 그런 계획이고요.
대구 출마까지도 막판에까지 고민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화성 동탄 지역에서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소위 보수 정당에게는 사지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를 비롯해서 행정처분 그리고 사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요, 이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해서 8,945명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아온 전공의들은 565명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오늘 오전 이 중대본 회의에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 무척 강경한데요. 이탈 전문의 약 7,000명의 이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을 하고 또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다. 그러니까 번복을 한다든지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경고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요, 오늘 석 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고 또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돼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요, 어제 주최한 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이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이들의 학부모 등 약 4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요, 정부를 향해서 의대 정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또 이 정부가 의협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굉장히 돈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내적 상처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어려운 노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런데 이 집회에 일부 의사들이요, 이 제약사의 영업 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했다. 이른바 제약사 동원령 주장, 이게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회 하루 전날인 그제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올린 글에는 영업 대상인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필참하라고 했다라든가 참여 안 하면 약 다 바꾼다고 협박해서 꼭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요,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들이 강압에 의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공문을 각 제약사에 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형법상 강요죄, 또 의료법 위반 등의 불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요,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어떤 불법적 행위도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의사협회 어떤 입장입니까? 의협 측에서는요, 협회는 물론이고 각 지역 의사회에서도 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음해성 공작일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그 의사들의 그 어떤 그 행동이 있을 때마다 의사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그런 가짜 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시도나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시군구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산하 단체들에서도 그렇게 의사들이 몰상식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의대 증원 신청을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게 오늘 마감이 됩니다. 증원 신청을 놓고서 이 대학 지도부와 또 의대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대학들이 정부가 제시한 2,000명 넘게 신청을 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증원 신청 총 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의대 학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또 증원을 거부하는 의대생으로 인해서 상당수 대학에서는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의대 증원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들에 배분해서 내년 학사 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치 국면 더 첨예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00명으로 적당한 것 같다. 결국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만 나갈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의대 정원이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이제 의사들을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때부터 정원이 동결이 됐습니다. 자, 23년 동안 지금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400명을 늘려주고자 했는데 당시 또 의사들 반대로 해서 또 무산됐거든요. 지금요, 지금 40개 대학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이 하는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의대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많은 그 병원에서 의사 정원이 4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지금 2,000명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계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500명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40개 대학에 500명 같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규모도 문제였지만 그 당시 의협에서는 방식, 내용에 대한 반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주변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내용적 측면은 그래도 보완이 된 부분이 있다. 근데 규모를 2,000명으로 갑자기 확 늘려버리니 이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좀 보완을 했다면 규모에 있어서 현실적인 내용을 함으로써 의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그런 규모를 축소하는 발언을 하기 힘드니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그런 협의안을 좀 만들어주고 출구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더 의사 집단을 더 악마화시키고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현명하고 더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2,000명 정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의료계 안에서는 500명 정도 의사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